예,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윤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윤옥입니다. 네, 코로나 관계로 해서 올해도 처음 첫 순서인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윤옥 선생님은 이제 한국외대에서 일본어과를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대 연수평가원의 일본어과 교수도 하시고 또 뭐 와세다 대학교에서 또 객원 연구원도 지내셨고 지금은 이제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서 한일 간의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올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 꼼짝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BBS 청취자들께서도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길 빕니다. 저는 이제 전에 늘 해왔던 대로 집필도 하고 네. 또 강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모신 것은요. 지난해 가을에 내신 책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일본 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런 책인데요. 늦었지만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지 인연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어 공부한 지 40년 좀 넘었지만은 제가 그동안 이제 일본의 일본석이라든지 속일본기 같은 그런 역사책과 그다음에 설화집들 이런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보면은 네. 거기에 고구려 담징 스님이라든지 백제 해청 스님, 고구려 해관 스님 이런 분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한번 좀 쭉 찾아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일본 서기가 720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702년에 본조 고승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약 1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의 여러 가지 책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계된 특히 스님들의 이름에 주목하고 그분들을 이름을 쭉 찾아내고 활동을 쭉 찾아내서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네, 본조 고승전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이 고대의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네. 스님들이 일본에 가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셨다. 이런 걸 확인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꾸준히 연구도 하시고 또 네. 답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네. 크게 이제 1부, 2부로 나뉘는데요. 네네. 1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일본 서기나 속일본기나 부상리학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설화가 있어요. 한 8세기 12세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쓴 그래서 일본 영의기 같은 그런 설화류. 그다음에 이제 아까 1300년도에 나온 원형 석서라는 이제 불교 책입니다. 관련. 네. 그다음에 이제 예도 시대인 1702년에 나온 본조 고승전이라는 예. 1600명의 스님들을 그러니까 일본의 초기 불교서부터 거기까지 1700년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스님에 대한 아주 종합 승전이랄까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은 조선시대라 불교가 이제 억제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 시절에 만겐시반이라는 스님이 그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약 1000년 동안의 내용의 문헌에 나오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활동 사항이 나오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1부에 실었고 네. 2부는 이제 이분들이 활동했던 이분들이 창건했다고 알려진 절이죠. 네. 이거는 명확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해관 스님이 이제 절을 창건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2부에 나오는 이제 답사 위주인데요. 네. 문헌에 의한 답사 위주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고구려 해관이라는 스님은 관서 지방,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관서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네. 관동 지방, 지금 이제 도쿄 중심이죠. 네. 굉장히 멀죠. 한 500km 되는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 그때라는 건 한 7세기, 8세기입니다. 네. 그 무렵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곳곳에 해관 스님의 그 창건한 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직접 제가 발로 가서 답사한 내용이 2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회관 스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실제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아주 두루망라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뭐 회관 스님 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또 백제가 특히 또 일본과 가까웠던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특별히 또 가까웠기 때문에 예, 그 문헌에 굉장히 백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백제 스님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불교 일본의 그 불교 자체를 전수한 게 백제였어요. 네. 백제 성왕 일본에서는 성명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서기에 552년에 네. 백제 성왕이 이제 불교 경전과 불상과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라는 기록이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꼭 그 백제 스님들뿐이 아니라 네. 신라의 뭐 심상이라든지 이런 스님도 계시고 네. 고구려의 그 성덕태자라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 태자가 있는데 그분의 스승이었던 그 해자 스님이 계세요, 고구려에. 네, 해자 스님. 네, 해자 스님 20년이나 일본에 계셨던 분인데 네, 네. 그래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골고루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아주 그 재밌는 것이 이런 사서들에서 그 고대 한국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스님들인 경우에는 확실히 그 이름이 이렇게 이름 석자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훌륭했던 그야말로 국제 포교에 앞장섰던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스님은 그 법룡사인가요? 호류지. 네, 네. 그 벽화를 그리신 담징 스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또 그 밖에도 많은 스님들의 활약상이 네. 아주 대단한데 우선은요. 네. 심상 스님 또 잠깐 또 신라 스님 또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신라의 심상 스님 네. 또 고구려의 해관 스님 네. 이 두 스님이 각각 일본 화엄종과 삼론종의 종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불교가 55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그 538년 설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552년에 이제 이번에 전수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남도라고 그래요. 이쪽 지방을 관서 지방을 그래서 남도 6종파가 있었어요. 6개 종파가. 예. 그 중에서 이제 6종파가 화엄종, 삼론종, 성실종, 법상종, 구사종, 율종 이렇게 이제 6종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5종파가 고대 한국 출신 스님들의 종조예요. 그 종파를 이렇게 종조고 네. 율종 하나만 중국의 감진 스님이 이제 종조로 잡고 있는데 바로 이 나라 일본의 그 나라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대사가 있는 네. 거기가 이제 화엄종의 본산이에요. 그렇죠. 그 절에 신라의 심상 스님이 이제 이분이 그 종조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론종은 이제 고구려 해관 스님. 그렇죠. 나머지들도 그러니까 6종파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는 남도 6종파라고 하는데 예. 이 종파의 그 5종이 고대 한국 스님들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 불교를 기초를 세우고 전수해 준 우리 이제 스님들 이제 활약이 이제 대단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네. 그 해관 스님 얘기를 조금 더 좀 해주실까요? 네, 그 해관 스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한국에 이제 그 원효 스님과 이렇게 견줄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제 그 원효 스님도 제가 한국에 여러 절을 가보면은 그 절 안내 유래를 적은 그 안내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절은 원효 스님이 그 창건했다. 뭐 이런 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제일 많죠. 네. 뭐 지팡이를 꽂아서 뭐 하면서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원효 스님이 그곳을 갔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큼 원효 스님은 정말 그때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스님이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것 같고요. 네네. 해관 스님이라는 분도 당시 이제 관서 쪽에 나라나 그쪽에 오사카 나라 그쪽 지방에서 관동 상당히 멀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 신칸센으로 뭐 2시간 만에 주파하지만 네네. 당시에 한 8세기 그 무렵에 그 관동에 그 군마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스택사라고 네. 그 미즈사와 데라라는 뭐 그 절에 제가 가보고 가기 전에 이제 주지 스님하고 다 전화나 메일로 다 물어보고 갑니다. 당신 절에 이런 고구려 해관 스님이 그 절을 지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네. 하면은 이제 있다고 하는 절도 있고 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절도 있어요. 그 네. 군마현에 스택사라는 미즈사와 데라라는 근데 거길 갔는데 네. 그 스님이 이제 저한테 아니 우리 그 법당 거기는 이제 본당이라고 해요.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당신 연락 받고 메일 보고 그래서 내가 그 본당에 들어가 보니 우리 본당 절에 고구려 스님 해관 스님 상이 있다 목상이 네네. 그거 저한테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그 절의 대웅전이라는 것은 그 불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상이 본전의 가운데 딱 계시고 그 옆에 목상으로 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고구려 해관 스님인데 그렇군요. 자기는 이제 일본 스님이니까 뭐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니까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고구려 그 해관 스님이라고 전에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군마현이라는 거는 도쿄에서도 또 1시간 넘게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쿄에서 이제 이바라기현이라고 네. 거기도 한 2시간 가는 거래요. 거기도 근본사라는 곤본지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해관 스님이 창건한 절로 나오고 그렇군요. 하여튼 뭐 곳곳에 고구려 해관 스님의 그 창건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에 제가 밝힌 것은 극히 일부만 물론 제가 다 답사를 해서 거기 주지스님 만나서 예. 그 절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쓴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부를 좀 참고하시고 예. 그 해관 스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지금 고구려가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일본에는 정말 곳곳에 고구려 해관 스님이 창건한 절이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일본 그러면은 이제 나라고요. 나라에 동대사가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정말 세계 최대의 그 좌불이 있다. 네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동대사의 초대 주지를 지내신 분이 백제계의 양변 스님이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양변 스님은 이제 일본말로 로벤이라고 하는데, 로벤 스기라고 그래서 동대사 하면은 그 양변 스님의 그 삼나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삼나무 나무잖아요. 예. 그 동대사 앞에 거기 보면은 이제 이월당이라는 그 여러 당이 있는데,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는 아기를 데리고 밭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양변 스님이 어린 아이를 걷다 놓고 밭일을 하다가 독수리가 물어간 거예요, 아기를. 네. 그래서 양변 스님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 아기를 찾으러 이제 뭐 사방에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독수리가 동대사의 그 나무가 삼나무인데 거기다 이제 아기를 이제 놓은 거죠. 그래서 동대사에서 이 아기를 잘 길러가지고 이제 큰 스님으로 만들었다라 큰 스님으로 길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게 그냥 전해지는 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일본기라고 일본의 역사책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거 인물이 아니라 그 일본의 가부키라고 그 가부키 극장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 연극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그 양변 스님이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양변 삼나무 로벤 스기라고 예. 가부키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스님이 바로 백제계의 그 양변 스님이고 동대사의 그 초대 주지 스님, 옛날에는 그 별당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주지 스님은 맡으신 분이 양변 스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동대사를 가면은 네. 사슴이 뛰어노는 절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 초대 주지가 그 백제에게 그 양변 스님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사도 뭐 그 세계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절들이 거의 다 우리 그 한국과 연결되는 그런 사찰들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552년에 그 공식적인 불교가 이번에 전수되고, 네. 그로부터 652, 752년에 이제 동대사가 완성을 보는데 약 200년 동안은 네.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스님들이 이제 건너가시고 기술자들이 건너가서 그 절을 짓고 뭐 불경을 그 연구하고 또 확산하고 했고요. 네네. 그 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 시대가 끝나고 교토나 이제 가마쿠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일본 스님들이 배워서 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요. 네. 초기 한 200년 정도 동대사의 그 성립 그 사이 200년 동안은 거의 유명한 절들이 지금 다 이 사이에 있는 절들이에요. 법륜사라든지 이런 절들은 다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 네. 초대 승정을 지내신 분도 백제계 관력 스님, 네네. 또 백제 출신 행기 스님은 민족 불교적인 어떤 활동을 또 해서 주목받았다. 네네. 예, 그렇거든요. 네네. 예, 정말 우리 스님들이 그 대단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도 이렇게 일본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네. 그 행기 스님은 이제 원효 스님보다는 51살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네. 원효 스님이 이제 51살 선배시죠. 예,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원효 스님도 민중불교하고 좀 이렇게 접목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행기 스님은 이제 요분도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행기 스님을 기준으로 볼 때, 행기 스님이 이제 668년생이고 74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뭐 나라 시대죠. 네. 나라의 불교라는 것은 주로 그 귀족들, 그 다음에 왕실 불교, 그런 그 계통이에요. 예. 왕실 중심으로. 근데 행기 스님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민중 불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행기 스님이 이제 뭐 강연을 한다든지 뭐 설법을 할 때는 엄청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경계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행기 스님이 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예, 동대사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셨지만은, 수많은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행기 스님 이전은 좀 귀족 불교, 왕실 불교라고 하면 행기 스님서부터는 좀 민중 불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행기 스님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행기 스님이 당시에 이제 뭐 절도 많이 지었고, 물론 이제 그 절이라는 건 오늘날처럼 이제 한국의 멋진 뭐 기와를 한 그런 절이라기보다 좀 소박한 절이죠. 절을 49개, 49곳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제방 저수지를 만들고 특히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빈민자들을 위한 이제 숙박시설,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약 한, 80곳 정도가 당시에 행기 스님의 그, 유적지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그 문헌에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행기 스님이 돌아가신 지 1200년 된 뒤인 1997년에 전국 조사를 했어요. 행기 스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유적지가 많아서 전국 이제 사원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997년에 무려 4,100곳, 4,100곳이 행기 스님이 여기 왔다 갔다 행기 스님 유적지다. 그런 곳이 4,100곳이에요. 당시 행기 스님 당시에는 80곳이었던 곳이 1997년 조사에 4,100곳. 지금 이제 97년보다 더 늘어나서 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온천이라든지 특히 뭐 숙박시설 이런 데가 다 자기네 거기에 행기 스님 왔다 갔다. 굉장히 그 덕화가 컸던 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백제 출신의 이 비구니 법명 스님이 또한 이 사회 구제 사업에 뛰어든 스님으로 이렇게 조명이 돼 있더군요. 이제 비구니 법명 스님은 사실 이제 구제 사업도 그렇지만은 의술, 의술 기도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병을 낫게 해주는. 그렇죠. 나라에 가면 이제 흥복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었어요. 비구니 법명 스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당시에 스님들은 오늘날의 불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기도로서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그 병이 깊으면은 스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병을 낫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윤활경을 굉장히 잘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국무총리, 이쯤 되는 인물이 있어요. 후지와라 가마다리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백방으로 뭘 다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법명 스님을 모셔와라. 그만큼 이제 알려진 거죠. 기도해서 났어요. 나가지고
그 후손한테 명령을 했죠. 계속 유마해를 하라. 유마경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치료 경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유마해를 해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려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또 좀 커가지고 또 아버지처럼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아하. 근데 이미 그때는 법명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 그래서 다시 또 신라의 관지법사라는 분을 불러다가 또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의술에 뛰어나고 또 사회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님이면서도 또 그런데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군요. 비운일은 이원 스님이라는 분도 또 그런 분이세요. 네. 자, 오늘 한일 문화어울림연구소 이윤옥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또 잘 아는 분이 이 담징 스님 아니겠습니까? 호류사의 금당벽화. 네. 그런데 그 벽화를 둘러싼 논쟁 부분도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 논쟁거리도 안 되는데 논쟁이라 해서 좀 너무 이상해요. 사실은. 네네. 이건 후대에 이제 한국사관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법륜사의 호류지에 법륜사의 금당벽화가 담징이 그렸다는 그 문구가 있냐 어느 책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데 사실 이것은 1871년에서 1902년까지 살았던 다카야마 초규라는 미술학자 계세요. 적어도 1900년도 초기의 학자들은 다 여기 담징 스님의 작품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본 서기에 담징 스님이 일본에 건너갈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채색, 알료죠, 물감, 채색과 종이와 붓, 이런 걸 이제 가져가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록이 담징이냐 아니 초기 학자들은 다카야마 초교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이 담징이다라고 이제 또 구전도 있었고 그래서 확신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명치 이후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져서 논쟁처럼 비치는 건데 이건 절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고구려 담징 스님이잖아요. 고구려 스님의 본국인 고구려는 본국인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 유명하잖아요. 고분벽화를 비롯해서 고구려 화가들이 일본에 당시에 많이 옵니다. 건너와서 대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벽화 그리는 것은 이 일본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일본인들이 불경이나 건물이나 사찰 건물이나 그 안에 불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 안 됐어요. 이 무렵에는. 안 됐기 때문에 고구려 담징 스님이 사실 법명사에 51면입니다. 벽화가. 쉬운 한 군데 이렇게 벽화를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거리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도 썼지만은 정말 그것은 논쟁이라는 말도 하기도 어려운 담징 스님의 작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책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벽화의 중요한 것은 알료 물감이죠. 알료가 전부 다 조선에서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조선에서 신라나 이런 데서 건너가는 것들이 다 자료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알료가 건너왔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고구려 스님이 담징 스님께서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벽화가 불이 나가지고 49년에 1949년에 불이 나가지고 일부가 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또 책의 2부에서는 직접 일본에 남긴 이 한국 스님들의 발자취를 직접 현장 취재해서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 한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여러 군데 갔는데 효고현에 그 금강성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도 그 절 입구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안내판이랄까요? 이런 데 가면 아주 직접적으로 그 절은 고구려 헬관 스님이 지은 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해서 갔는데 스님께서 한 90세쯤 되신 스님께서 한 1500년도에 그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두루마리를 이제 물론 제가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죠. 이제 딱 켜가지고 여기 고구려 해관 스님이 여기 지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고구려 해관 스님이에요. 630년 그때 인물인데 그럼 1500년 되면 1000년 가까이 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절에서. 그래가지고
그를 보여주셔서 제가 사진 찍어다가 2부에 그 책, 그 고구려 해관스님 금강성사 거기 부분에다 제가 실어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 우리 절이 고구려 해관스님이 그 창건한 절이다. 이런 곳이 특히 그 2부 쪽에 제가 실었던 것은 해관스님 관련 절들을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네. 뭐 에피소드는 진짜 한 꼭지를 쓰려면 에피소드가 뭐 1시간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만큼 이제 그 해관 스님에 대해서 해관 스님이 자기 절을 창건했다 그런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아까 군마연의 스택사에서도 목상 네. 이렇게 예, 그게 고구려 해관 스님이라는 거. 네. 또 그런 국내 최초로 제가 기사도 쓰고 알린 것들이거든요. 네. 예, 굉장히 저는 뭐 가슴이 뿌듯하죠. 그렇죠. 예. 자, 이 소장님 덕분에 이렇게 그 불교가 한일 두 나라 교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인식이 더 이제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우리 후손인 이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네. 전향적으로 이 한일 문화 교류 또 두 네. 나라 간 관계 개선에 힘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걸림돌도 많아서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네. 예,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네, 뭐 백제 성왕 때 불교 전수돼서 일본이 이제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이제 그때부터죠. 그래서 네네. 이제 뭐 1000여 년 넘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동대사나 뭐 법륜사나 광룡사나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가 돼 있잖아요. 네. 유네스코에 등록도 되고. 사실 일본의 고도에 가면은 전부 다 그런 불교 사찰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이 사찰 순례를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 특히 뭐 불교 방송 저도 자주 듣는데 보면 성지 순례 그래가지고 뭐 인도에 뭐 10박 며칠로 가고 계속 그거 모집한다고 나오는데 예. 정말 이웃 나라에 우리 그 스님들이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없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 그 스님들이 가서 거기 일으켰던 그 어떤 불국토의 꿈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과거의 한순간의 유적지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살아있는 바로 그 부처님의 어떤 그 불법의 현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 분들도 부처님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을 한국과 일본에 뭐 또 양심 있는 학자, 지식인, 또 신도들 같이 서로 이렇게 한국도 오고 또 우리가 일본도 가서 좀 서로 현장도 확인하고 서로 그 재인식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뭐 불교의 역할이 또 네.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또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또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나라의 교류, 특히 불교 교류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민간 교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 교류도 있고 문학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불교 특히 그 이웃나라의 불교를 전한 그런 나라의 우리들로서 예. 일본의 그 유적지나 뭐 불교 관련 이런 데 가면서 단순히 그냥 구경에 그치지 그렇죠. 않고 그쪽 분들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대학에서 오랫동안 또 일본어도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그 일본어 학과가 없어요. 네. 근데 동경대학에 또 한국어 학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전공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문학, 또 일본 역사. 네, 그 나와야 되죠. 저도 뭐 서울대 일본어과가 없어서 외대 일본어과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일본어과 외대뿐이 없었고 몇 네. 군데 없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더 일단은 그 불교 문화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일본 문헌을 읽으려면은 또 네. 일본어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물론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관심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더 좀 관심을 갖고 예. 아까 1702년에 만겐시반이라는 스님이 30년 동안은 정말 걸망을 짊어지고 그때 당시까지 천년 넘은 세월 동안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스님을 포함해서 모든 스님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네. 아직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무진장한 그런 책들을 번역하는데도 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물론 그 일본어 학자들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책에 뭐 이제 나왔다는 것도 사실 뭐 부끄러운 거고요. 네. 나와서도 관심도 안 갖는 건 더욱 부끄러운 거죠. 네. 많이 읽어서 우리가 일본에 갈 때 일본 가잖아요, 여행으로. 네. 네. 그런 갈 때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자국을 남겼던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와 어떤 불국토, 불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는 우리 결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은옥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우리 뭐 혹시 불교 종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까요? 앞으로 이제 뭐 불교 방송 대표되는 이런 네. BBS 같이 좀 자주 꼭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문헌 속에 그 남아있는 것들을 좀 다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기 좋은 대중서적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그런 곳에 좀 뭐 지원과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거든요.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교류 이제 꼭 불교뿐이 아니라 이제 네. 다양한 뭐 일본의 양심적인 그 침략 역사에 대한 그 반성을 하는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도 있고 이제 문화적인 교류도 있지만 특히 그 문화 속에서도 그 불교 문화라는 것은 정말 그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고구려 해관 스님에 대한 책도 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책으로 이렇게 지금 쓰려고 자료도 모으고 틈만 나면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자료도 얻고 현장도 가서 이렇게 직접 가보고 그런 작업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 현장을 꼭 답사를 하시면서 확인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간과 정열을 많이 요하는 작업인데 네. 오랫동안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해 오셨다는 거 만으로도 대단히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전화 연결을 마칠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간의 불교 역사는 그 고대 어떤 한 지점 거기서 그 마침표 찍은 게 아니고요. 계속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뭐 종교이자 문화이자 뭐 한일 관계의 아주 그 어떤 주된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과거 한순간에 그냥 유적이다 뭐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불러내가지고 그 일본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한일 간의 불교 문화에서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이윤옥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